통해 각박한 세상 속 따뜻한 하루가 되시길 바라는 감동 시작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영상 수익은 불우이웃에 기부되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여기 한국으로 오자마자 뒤통수를 맞았다며 울부짖고 있는 외국인 학생들이 있습니다. 특이하게도 구조팀이라고 적힌 빨간 옷을 입고 있는 외국인 학생들은 어째서인지 인천공항 입구에서 나가기를 주저하며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데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한 한국인 학생이 다가오더니 오히려 학생들을 향해 대뜸 화를 내기 시작하는데요. 과연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구조팀 학생들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에서 청소년 특수구조팀으로 활동하고 있는 학생 케이시라고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소방관인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구조를 전문으로 하는 소방학교에 입학하게 된 저는 그때부터 다른 친구들처럼 공부를 해야 될 시간에 구조에 관한 업무나 지식을 익히며 고등학생이 되자마자 마을의 한 구조센터에 취직하게 되었는데요. 그토록 원하던 청소년 취직 자리였기에 저는 너무나 기뻤지만 이러한 행복은 그다지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얼마 전 저희 선임 구조대장인 피터 씨는 제가 대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한국으로의 소방구조 연수를 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며 뜬금없이 동료들과 함께 한국으로의 출장을 지시하셨고, 이러한 한국 출장은 나이가 어렸던 저에게는 청천벽력과도 다름없었는데요. 특히 아시아 나라는 대부분 가난하다고만 생각해왔던 저는 선진국이라고 알고 있던 저희 고향인 영국을 떠나는 것이 내키지 않았고, 실제로 저뿐만 아니라 다른 동료들도 꼭 한국으로 소방연수를 가야 되냐면서 반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대장님의 지시였기에 거절할 수는 없었고, 약 2주 뒤 저와 몇몇 구조팀 동료들은 정말 가기 싫었던 한국행 비행기에 올라타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수십 시간 뒤 동료들과 함께 처음 인천공항에 도착한 저는 헉하는 소리와 함께 큰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한국의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눈에 들어왔던 건 바로 공항 곳곳에 있던 현금 인출기였는데요. 영국의 공항에서는 범죄 피해가 너무 심각해서 청소년인 저조차도 혼자 다니는 것은 힘들고 가족들이 함께 있어도 돈을 뺏기는 경우가 많아서 환전소를 제외하고는 현금 인출기를 찾아볼 수가 없는데, 특이하게도 한국의 공항에는 1m 거리마다 인출기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동료들도 한국이 후진국 중에서도 위험한 나라 아니었냐면서 당황하는 눈치였고, 심지어 몇몇 동료들은 거대한 규모의 인천공항을 보더니 어째서인지 영국보다 한국이 더 잘 사는 나라인 것 같은데라며 깜짝 놀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한참 동안 거대한 규모의 쾌적한 공항을 구경하던 저는 곧바로 소방연수 장소로 도착해야 된다는 생각에 휴대폰을 살펴보았고, 아니나 다를까 저희가 연수를 받을 소방대의 한국인 직원분께서 기차를 타고 오라는 메시지와 함께 탑승 지도를 보내놓으셨더군요. 그런데 한국에서의 놀라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와 친구들은 당연히 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기차를 타는 장소로까지 다시 가야 된다는 생각에 너무나 극심한 피로감을 느끼고 있었는데, 공항 출입구에는 영어 문장으로 기차 타는 입구라는 문장이 정확히 적혀 있었고, 저는 그 순간 눈을 의심하고 말았는데요. 다른 동료들도 지금 기차가 공항과 바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냐면서 소리를 지르며 호들갑들 떨기 시작했고, 저는 어린 마음에 너무나 놀라서 당장 사진을 찍어 부모님에게 보내드리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영국에서는 공항의 기차는 물론 지하철까지 연결되어 있는 경우도 거의 없어서 무조건 가족이 차를 가지고 데리러 오거나 자신이 직접 렌터카를 빌려서 공항을 빠져나가는 수고스러움을 겪어야 해서 비용도 매우 비싼데, 한국은 그럴 필요 없이 지하철이나 기차처럼 공항에 연결된 그 어떤 대중교통이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더군요. 공항 통로를 이용해 5분 정도 걸어가니 저희가 타야 하는 기차역이 나왔고, 저는 한국이 이렇게나 살기 좋은 나라인데 왜 그동안 오해를 하고 있었을까라는 후회감이 밀려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한국인 직원분이 보내준 휴대폰 티켓을 받아들고 기차에 올라탄 저는 올라타자마자 보이는 신기한 시설물에 크게 당황하고 말았는데요. 놀랍게도 기차 출입구에는 누가 봐도 자판기처럼 생긴 시설물이 운영되고 있었고, 심지어 자판기 내부에는 단순한 과자와 음료수부터 시작해 수면 안대와 보조 배터리라는 보면서도 무엇인지 감이 오지 않는 신기한 물건들이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특히나 영국의 현금 결제 자판기와 다르게 한국은 카드 하나로 자판기 내부의 물건을 전부 살 수 있었고,
다른 동료들도 카드 결제가 되는 무인 자판기를 보더니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면서 좌석에 앉지도 않은 채 한참 동안 자판기를 살펴보기 시작했는데요. 저와 동료들은 조금 고민을 하다 온열수면 안대라고 되어 있는 물품을 구매해보기로 했고, 너무나 편리하게 카드로 결제가 가능한 것은 물론 디지털 가격표와 안내문이 영어로 바뀌는 모습에 이게 진짜 디지털 선진국이구나라는 큰 충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더군다나 더욱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은 이러한 고가의 자판기가 무인으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그 누구도 자판기 내부에 현금을 가져가거나 물품을 가져가려는 도둑이나 노숙자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사실인데요. 때마침 객실에서는 한국인 직원분이 다가오고 계셨고, 저와 동료들은 한국인 직원분에게 휴대폰 번역기를 통해 이러한 무인 자판기에 도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냐는 질문과 함께 온열수면 안대가 대체 무엇인지 설명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저희의 질문을 들은 한국인 직원분께서는 작은 미소를 보이시더니 기차 내부에서 누가 물건을 훔쳐가겠냐면서 도저히 믿기 어려운 설명을 해주셨고, 수면 안대는 객실에서 수면을 취하는 승객들을 위해 판매되고 있다는 더더욱 이해할 수 없는 말을 이어나가셨는데요. 특히나 영국에서는 기차나 버스에서 잠을 자는 것은 자신의 물건을 훔쳐가라는 동의로 통할 만큼 치안이 너무나 좋지 않아서 대중교통에서 잠을 자는 것은 상상조차 불가능한데, 한국은 얼마나 안전한 것인지 기차 내부 자판기에서마저 수면에 도움을 주는 온열 안대를 팔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객실 내부에서도 한국의 선진국 놀라움은 끊이지 않았는데요. 더럽고 쾌적하지 못한 영국의 기차와 달리 한국의 기차 객실 내부는 쾌적한 것을 뛰어넘어 마치 하나의 호텔처럼 느껴질 정도로 좌석 간의 간격이 넓고 쾌적했고, 특히나 모든 좌석에서 무료로 와이파이와 전기가 제공되고 있다는 사실은 이러한 공공시설들을 사용하면서도 이래도 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평소 불면증을 알아왔던 저는 수면 안대는 물론 영국에 있을 때부터 수면에 도움을 주는 물품들을 다 써봤었기에 한국 기차에서 판매하는 온열 안대가 별 볼 일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놀랍게도 온열 수면 한 대는 눈에 가져다 대자마자 따뜻한 기운이 느껴지며 엄청난 잠이 쏟아졌는데요. 한국 돈으로 3,000원도 하지 않는 가격이었기에 저는 너무 놀라서 다른 동료에게도 자판기에 수면 한 대를 써보라고 했고, 다른 동료들 또한 어떻게 이게 3,000원이냐면서 기겁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영국에서는 천으로 만들어진 수면 한 대도 2만 원이 넘는 것이 현실이기에 저는 한국과 영국의 생활편의 기술력 차이가 이렇게나 났다는 사실에 큰 좌절감을 느꼈고, 이내 수면 안대를 착용하고는 금세 잠에 들어버리고 말았는데요. 오랜만에 취하는 불면증 없는 취침에 저는 기차였음에도 너무나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었고, 언제나의 물품이 도난을 당할까 생각해야 되는 영국의 생활 방식과 너무나 다른 한국의 안전하고도 자유로운 공공시설에 이게 진짜 선진국이지라는 감탄사만 나올 뿐이었습니다. 약 1시간 뒤 기차역에서 내린 저희는 곧바로 짐을 챙겨 연수를 받기로 했던 서울 중심가로 향했는데요. 그런데 동료들과 함께 길을 걷던 중 갑자기 저희 동료 중 한 명이었던 소닉이 으악하는 소리와 함께 자신이 들고 있던 여행 캐리어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강을 지나가는 다리를 건너고 있었기에 소닉의 캐리어는 곧바로 강물에 전부 젖어버렸고, 더군다나 떨어뜨리면서의 충격으로 가방까지 열려 내부에 구급대원복과 평상복이 전부 젖어버리고 말았는데요. 다행히도 근처에 있던 한국인분이 곧바로 캐리어를 잡아주셔서 물에 떠내려가지는 않았지만, 소닉은 이제부터 입을 옷이 없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며 침울한 표정을 보였습니다. 또한 한국에 익숙하지 않았던 저와 동료들도 소닉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몰라 할 말을 잃은 채로 그렇게 강의 다리에 걸터 앉아 있었는데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한 한국인 학생이 다가오더니 저희에게 무슨 문제가 생긴 것이냐며 능숙한 영어로 질문을 걸어왔습니다. 저와 비슷한 나이로 보이던 그녀는 한국에서는 부자에 속하는지 영국인보다 더욱 좋은 영어 발음으로 저희에게 계속해서 말을 건넸고, 저와 동료는 소닉의 옷이 전부 젖어버려서 앞으로의 연수 계획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설명을 해나갔는데요. 그런데 자신을 도경이라고 소개한 그녀는 갑자기 무언가 결심한 듯 상황을 해결할 수 있으니 빨리 따라오라며 어딘가로 뛰어가기 시작했고, 저와 소닉은 아무런 기대 없이 그녀의 뒤를 따랐습니다. 약 5분 정도 길거리를 뛰어가던 그녀는 한가게 앞에 멈춰섰고 빨리 들어가라며 저와 소닉에게 화를 내기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그 순간 저와 소닉은 눈앞에 펼쳐진 상황에
그만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곳에는 딱 봐도 비싸 보이는 수십 대의 세탁기와 건조기들이 돌아가고 있었고, 심지어는 그러한 세탁기 옆에서 노트북을 하는 한국인 학생들도 제법 많이 보였기 때문인데요. 일반적인 세탁소가 아닌 것 같은 그곳의 모습에 저는 도경 씨에게 대체 이곳은 뭐 하는 곳이냐며 당황하는 반응을 보였고, 도경 씨는 어떻게 코인 세탁소를 모르냐면서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사실 영국에서도 이러한 코인 세탁소가 있기는 하지만 보통은 비싼 세탁기계와 건조기계가 도난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경찰서 옆에 설치되어 있거나 중심 도시에만 설치되어 있어 도시에서 조금이라도 멀어진 곳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은 이용할 수가 없는 불편한 편의시설인데, 놀랍게도 한국은 이러한 코인 세탁소가 굉장히 흔한 듯 내부에도 그렇게 사람이 많지는 않았는데요. 심지어 더욱 놀라웠던 것은 코인 세탁소 내부로 들어갔을 때였습니다. 세탁소 내부에는 너무나 평범하게 와이파이에 비밀번호가 적혀 있었고, 저는 곧바로 도경 씨를 향해 어떻게 세탁소에서 와이파이가 되냐면서 호들갑들 떨기 시작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동료였던 소닉 또한 젖은 옷을 건조기에 돌릴 생각은 하지 않고 곧바로 무료 와이파이를 사용하기 위해 휴대폰만 쳐다보기 시작. 도경 씨는 그러한 저와 소닉의 모습을 보며 영국에는 공용 와이파이가 없는 나라냐면서 황당하다는 듯한 질문을 걸어왔습니다. 선진국이라고 생각했던 영국은 한국과 비교해서 너무나 열악하고 기술적으로 부족한 나라처럼 느껴졌고, 세탁소 내부에서마저 무료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은 영국인인 저와 소닉에게 신세계 그 자체처럼 느껴졌는데요. 또한 더욱 신기했던 것은 코인 세탁소의 요금과 쾌적함이었습니다. 보통 영국에서는 코인 세탁소 내부가 범죄자들이나 노숙자들의 거점처럼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서 세탁기 내부도 그만큼 더러운 것이 일반적인데, 한국의 코인 세탁소 내부는 세탁기와 건조기들이 자동으로 세척이 가동되는 깨끗한 시스템과 함께 세탁기의 오염도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디지털 계기판마저 편리하게 외부로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신기하게 세탁기와 건조기를 지켜보는 저와 소닉의 모습이 답답했는지 도경 씨는 빨리 캐리어에 옷을 꺼내서 세탁기에 넣어보라며 재촉했고, 저는 그러한 도경 씨의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영국에서는 아무리 빨리 세탁소에 옷을 맡겨도 최소 하루가 걸리는 것은 기본이라. 저와 소닉은 어차피 이미 늦은 거 코인 세탁소의 내부를 구경하려고만 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도경 씨는 저의 말에 무슨 소리냐며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더니 1시간 이내로 세탁부터 건조까지 전부 자동으로 완료가 된다는 믿을 수 없는 말과 함께 기다리는 동안 옆에 있는 카페에서 공용 노트북을 하며 시간을 보내면 된다는 충격적인 말을 이어나갔는데요. 저와 소닉은 어떻게 코인 세탁소가 1시간 만에 가능하냐면서 계속 같은 질문을 건넸고, 실제로 세탁기에 옷을 넣고 시간을 확인하자 30분이라는 믿기 어려운 숫자가 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이러한 코인 세탁소를 이용하는데 2,000원이라는 비용밖에 소비되지 않는 것은 청소년이어서 가난한 소닉과 저에게 안성맞춤이었고, 소닉은 한국처럼 살기 좋은 인프라를 갖춘 나라는 거의 없을 것이라며 깜짝 놀라더군요. 또한 더욱 충격적이었던 것은 세탁소 내부에 함께 설치되어 있던 일종의 카페였습니다. 모든 과자와 커피가 무료로 제공되는 것은 물론 공용 노트북까지 함께 사용할 수 있었음에도 그곳에 있던 그 어떤 한국인들도 제공되는 공용 물품을 훔쳐가지 않았는데요. 만약 영국이었다면 무료로 제공되던 과자는 물론 노트북은 5분도 되지 않아 전부 사라졌을 것인데, 저는 이러한 높은 시민의식을 가진 한국인들의 모습을 믿을 수가 없었고, 그동안 영국에서 살아왔던 삶들이 후회되기 시작했습니다. 영상통화로 부모님께 신기하고도 시민의식이 높아 보이는 한국의 코인 세탁소를 보여드리니 저와 똑같이 당황하는 반응을 보이셨고, 아버지께서는 한국으로의 이민도 고민해봐야 되겠다면서 진지한 표정으로 세탁소 내부를 관찰하시더군요. 약 1시간 후 소닉에 젖어있던 옷은 깨끗하게 세탁되어 건조까지 완료되었고, 코인 세탁소에서 시간을 많이 절약한 덕분인지 늦지 않게 소방연수에도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동료들 또한 살면서 저런 멀티플렉스 시설처럼 느껴지는 코인 세탁소는 처음이라며 자신들의 SNS 계정에 한국에 대한 게시물을 올리기 시작했고, 놀랍게도 영국에 있던 친구들은 폭발적인 반응을 보여주며 당장 한국으로 여행을 가고 싶다는 댓글이 달리더군요. 그런데 선진국 한국에서의 신선한 충격은 바로 이때부터 시작되었는데요.
소방 연수를 받기 위해 한국의 소방서에 도착한 저와 동료들은 곧바로 원래 임무였던 구조팀의 역할에 대한 수업을 듣기 시작했고 그 순간 비상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부족하니 곧바로 수업을 진행하자던 소방서 직원분은 저희에게 잠깐 기다리라며 출동을 갔다 오겠다고 했고 그 순간 저와 동료들은 어안이 벙벙했는데요. 보통 영국에서는 경찰이나 소방관을 부르면 보통의 출동 시간에 5시간이 걸리는 것은 기본 출동을 하기도 전부터 비용을 측정하고 출동을 하는 것이 기본인데 어째서인지 한국의 소방서에서는 시민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자마자 출동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소방서에 남아있던 직원분께서는 지금도 늦은 출동이라며 시민의 안전이 급선무라고 했고 그 순간 저는 모든 것이 돈으로 통하는 영국에서의 공공시설 인프라에 기겁하고 말았는데요. 만약 영국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면 구조대는 물론 소방차가 오는 것까지도 전부 비용을 내야만 하는 것이기에 저는 놀랍도록 친절하고 시민을 우선으로 챙기는 한국의 구조 인프라에 이것이 진정한 선진국이라는 깨달음을 얻기도 했습니다. 아직 나이가 어려서 청소년팀으로 활동하기는 했지만 저는 그 순간 한국에서 구조 자격증을 이용해 새롭게 취직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건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구조팀 동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후 한국에서 약 2개월 동안 소방연수와 구조연수를 받은 저는 지금은 다시 영국으로 돌아와 부모님을 설득하고 있는데요. 한국에서 단기 이민으로라도 살아보자는 저의 설득에 부모님 또한 흔쾌히 그 제안을 수락하셨고 약 1개월 뒤 저희 가족은 최고 선진국인 한국에서의 이민을 기다리고 있기에 저는 오늘도 한국이라는 나를 알게 되었음에 뿌듯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한국에서는 안 되는 데가 없죠. 진짜죠? 이게 정말로 된다고 왜 보고도 못 믿겠지? 저는 프랑스에서 온 허니엘라고 합니다. 제가 살던 곳은 관광지도 아니고 프랑스 남부 지역의 가난한 마을 중 하나입니다. 한국인들은 프랑스도 경제대국의 선진국이 아니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프랑스의 북부의 부유한 도시들에 해당되는 이야기이고 프랑스 남부 같은 경우는 정말 여기가 유럽이 맞나 싶을 정도로 경제력도 없고 가난한 사람들만 사는 지역이에요. 심지어 오래된 건물벽에 외벽이 일부 부서져도 수리하지 않고 그냥 살기도 합니다. 그 벽을 수리하느니 차라리 그 돈을 아껴서 밥을 사 먹어야 하는 상황이니까요. 만약 한국에서는 건물 외벽의 일부가 부서졌다면 아마 바로 수리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실 테고 그걸 수리하지 않고 그 돈을 아껴서 밥을 사 먹어야겠다고 말하지는 않잖아요. 아니 한국에서는 외벽이 부서질 정도로 허술하게 집을 짓지 않는다고 생각해야 하는 게 맞는 것 같군요. 이 정도면 한국과 제 고향 마을인 프랑스 남부 지역과 수준 차이가 얼마나 많이 나는지 누구든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는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서 학교에 다니며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고요. 한국에서 지내면 지낼수록 한국이 너무나 마음에 들고 정말 살기 좋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체력이 굉장히 약한 편이었어요. 몸도 왜소하고 키도 작아요. 그리고 뭘 하든지 쉽게 체력이 떨어지는 편이었어요. 몸에 특별히 이상한 것은 없는데 타고난 체력이 낮은 거라고 하더군요. 이런 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약이 아니라 꾸준한 운동이라고 들었고 대단한 운동이나 대단한 근력 운동이 아니라 꾸준히 조깅을 하면서 서서히 뛸 수 있는 거리를 늘려가면서 뛰는 것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는 중학생 때부터 아버지와 함께 집 주변에서 늘 조깅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500m도 못 뛰었는데 이제는 마음먹으면 10km를 뛸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기까지 정말 많은 시간이 들었고 언제든지 러닝을 쉬게 되면 다시 체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혼자 러닝을 하며 체력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부모님이 없는 형편에 한국에까지 보내주셨는데 여기서 공부도 열심히 해서 한국어를 더 완벽하게 배워야겠다는 마음가짐이 있기 때문에 공부와 함께 매일같이 러닝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아버지와 함께 러닝을 뛸 수도 없지만 아버지가 안 계셔도 러닝을 하는 것에 부담이 없습니다. 제 고향 동네를 운동 삼아 도시를 뛰어다니기에 매우 환경이 나쁩니다. 보도가 매우 좁고 길도 구부러진 곳이 많아요. 게다가 사람들의 운전 습관도 매우 거칩니다. 때문에 보행자 입장에서 도로를 따라 걷는 게 두렵기도 해요. 하지만 한국은 도로도 넓지만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보도도 매우 넓은 편이고 심지어 보도블록도 정갈하게 잘 끼워져 있어요.
쉽게 말해 도시가 잘 정돈되어 있습니다. 길이 울퉁불퉁해서 러닝을 하기에 힘들다거나 때문에 발목을 다칠까봐 걱정하지도 않으며 차들은 도로에서 다니고 사람은 보도에서 다니기 때문에 보도에서 뛰고 있는 저는 늘 안전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프랑스에서는 불안한 마음과 차들이 지나가면 무서운 감정에 페이스가 흐트러지거나 신경을 다른 데 써야 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한국에서는 제가 뛸 수 있는 거리가 더 빨리 늘어났고 속도도 빨라졌어요. 그리고 도시의 풍경도 너무나 정갈하고요. 계획 없이 막 생겨버린 제 고향 마을과는 천지 차이죠. 그리고 한국 분들에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놀라고는 하는데 제가 프랑스에서는 아버지와 꼭 함께 다녔던 이유가 있습니다. 저를 지켜주기 위함인데요. 만약 저 혼자 러닝을 한다며 도시를 뛰어다니면 마주오는 사람들은 이렇게 좁아터진 데서 뛰어다닌다고 욕을 할 수도 있거든요. 한국에서는 길거리에서 운동하는 사람들을 보면 자연스럽게 그들과 피해서 걷는 반면에 프랑스에서는 왜 내 앞길을 막아서 나를 귀찮게 하냐는 마인드가 있는 것이죠. 그것도 저와는 다르게 덩치도 크고 체력도 좋은 아버지가 함께 있으면 그런 이야기를 하지는 못하지만요. 때문에 프랑스에서는 늘 아버지와 함께 운동을 했습니다. 한국에 와서 제가 살고 있는 집 주변의 지리도 모르고 사람들 분위기도 모른 채로 뛰어다니며 운동을 했는데 운동하는 저에게 시비를 걸고 싶어 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그 나라 사람들의 분위기라는 게 길거리를 조금만 돌아다녀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이렇게나 너무나도 다른 분위기의 차이 때문에 저는 한국에 오자마자 한국이 너무나 좋아졌습니다. 물론 한국에 오기 전부터 한국이 괜찮은 곳이라는 것은 당연히 알고 있었고 제가 느끼고 있는 한국의 분위기는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더 좋아서 한국에서의 하루가 지날 때마다 한국이 더 좋아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도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는 한국인들이 외국인에 대한 배타적인 감정이 있으면 어쩌나 걱정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혹여라도 그런 사람을 만날까봐 겁이 났던 것도 있지만 하지만 한국인들은 운동하는 저를 보며 그리고 편의점에 가서 물건을 사는 저를 보며 하나같이 차별하는 것 없이 똑같이 대해주세요. 오히려 외국인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더 친절하게 대해주시는 것처럼 느끼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훨씬 배려심 깊고 서로를 이해해주는 능력이 뛰어난 한국 사람들 이외에도 한국이 좋은 이유는 더 있는데요. 한국에서는 지갑을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집 근처에서 지갑을 소매치기 당해서 당황했던 경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갈 때마다 내 지갑이 잘 있는지 하루에도 10번 넘게 확인을 해야 하는 경험들은 한국에서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못 믿으시겠다고요? 하지만 그것은 사실입니다. 일단 한국에서는 지갑을 도둑맞는 일이 없다고 봐도 무방하지만 무엇보다도 한국이 갖추어 놓은 시스템 덕분에 이제는 정말 지갑을 잃어버릴 생각을 하지 않아요. 물리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지갑이 없습니다. 가난하고 돈이 없어서 그렇냐고요. 아무리 프랑스 남부 출신 주민이어도 돈은 있습니다. 사실 제 돈을 모두 은행에 예치해 놓고요. 저는 핸드폰에 내장된 페이 기능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핸드폰 화면을 켜고 화면 하단을 터치하면서 위로 올리면 제 체크카드가 화면에 나오고요. 손가락을 살짝 터치해서 지문을 입력하면 제 핸드폰이 곧바로 체크카드가 됩니다. 이 글을 보시는 프랑스 분들이 지금 누굴 바보로 하냐며 이런 기능이 있다는 것은 다 아는 거 아니냐며 화내실지 모르지만 한국에서는 이 페이 기능으로 모든 곳에서 결제가 됩니다. 안 되는 곳이 없어요. 저는 지금까지도 한국에서 핸드폰으로 결제를 한다고 했을 때 거절당한다거나 얼굴을 붉히는 종업원은 한 번도 못 마주쳐 봤습니다. 한국에서는 이게 당연한 일상이 되었다는 의미죠. 한국인 친구는 관공서에서도 수수료를 낼 때도 이 기능을 사용할 수도 있대요. 이렇게 좋은 기술이 있어도 무용지물인 경우가 많은 프랑스와는 완벽하게 상황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지갑 없이 한국의 곳곳을 돌아다녀요. 얼마나 편한지 아시나요? 핸드폰만 잘 가지고 있으면 한국에서는 그 모든 것이 다 해결됩니다. 단골 카페나 단골 빵집에 가서도 핸드폰 어플로 적립이 모두 가능하고요. 이미 한국에서는 프랑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디지털화가 많이 되어 있거든요. 학교에 가기 위해 지하철을 타야 하는데 지하철 요금도 핸드폰으로 가볍게 터치해서 지불해요.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저도 부모님께 한국에서의 신기한 경험들을 말씀드리고는 했는데
처음에는 부모님마저도 제가 거짓말을 하는 줄 아셨다고 합니다. 앞으로 20년 뒤면 몰라도 그게 지금 시점에 가능하다는 말이냐며 몇 번이고 되묻기도 하셨고요. 그리고 유럽과는 아주 멀리 떨어진 아시아 국가에서 그런 엄청난 발전이 있었다는 것에 놀라기도 하셨죠. 그리고 부모님이 쓰고 계시는 그 핸드폰도 한국에서 만든 거라는 이야기도 해드렸더니 아주 놀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살고 계시는 이모가 한국에 놀러 오신 적이 있는데요. 원래는 한국에 여행 올 생각이 없었는데 제가 한국 칭찬을 엄청나게 했었고 유럽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아시아로 여행 오는 게 부담스러웠는데 그래도 조카가 있으니까 여름 휴가로 한국으로 오셨거든요. 저는 어릴 때부터 프랑스 북부에서 살고 있는 이모가 참 세련돼 보인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심지어 제가 한국에 오기 전까지만 해도 이모에게서 그런 세련된 분위기를 느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오신 이모는 저와 같이 한국의 엄청나게 편리한 인프라를 보면서 또 어디에 가서든지 핸드폰 하나로 다 해결되는 모습을 보면서 그저 신기해하며 눈이 동그래지는 똑같은 유럽 출신의 촌뜨기 사람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모도 저희 부모님처럼 마치 한국은 20년을 앞서 나가고 있는 사람들 같다며 믿을 수 없는 광경에 기분 좋은 충격을 받으시기도 했던 모양이었어요. 그렇게 한국을 여행하고 돌아다니며 한국은 정말 좋은 것 같다고. 자기도 여건이 되면 한국에 살아보고 싶다는 말씀을 몇 번이나 하셨는지 몰라요. 저도 방학 내내 이모와 함께 정말 많이 돌아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이모는 한국에 있으면서 로마에 있는 가족들, 그리고 이모의 언니인 저희 엄마의 선물들을 잔뜩 쇼핑도 하셨어요. 한국을 여행하며 틈틈이 기념품들을 사셨는데 그런 일상이 한 달 정도 지속되다 보니 감당이 안 될 만큼 기념품의 부피가 커져버린 상태였죠. 대형 캐리어에 어떻게라도 집어넣어 보려고 했는데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고민 끝에 한국에서 프랑스로 국제택배를 보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죠. 하지만 이모는 국제택배를 생각하고는 있었지만 입 밖으로 말씀은 하지 않고 계셨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말도 안 되게 오래 걸릴 게 분명하고 비싼 가격을 지불했으면 그만큼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하는데 이렇게 기념품처럼 새 물건들은 도난당할 확률도 있으니까 고려하지 않고 있었다고 말이죠. 하지만 이모는 그 말씀을 스스로 내뱉으면서 잠깐 여기 한국이잖아. 한국이라면 다를 것 같은데라는 말을 하셨어요. 저도 가만히 이모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이모의 말이 뭔가 말이 안 듣는 것 같았거든요. 프랑스에서 그런 고민을 하고 있으면 그래도 어쩔 수 없지 않나 한번 믿어봐야 하지 않겠어라는 말을 했을 테지만 저와 이모가 겪어본 한국은 그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라는 것을 이미 각자 알고 있었거든요. 당장 근처에 있는 우체국으로 갔습니다. 무게에 따라 합리적으로 가격이 책정되었고요. 신청서 작성도 매우 간편했습니다. 정말 편지 한 장 보내는 것과 같은 수준의 편리함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체국 직원들의 일처리 속도는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한국의 관공서는 저도 처음 방문해 보았지만 듣던 대로 정말 쾌적하고 모든 것이 빠르고 지체 없이 진행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창고의 한국인 직원은 저희에게 짐 부피가 크다며 얼굴을 찡그리지도 않았으며 정확하게 어느 시점쯤에 배송이 완료될 것이라는 구체적인 설명도 해주었고 내가 더 빨리 처리해 줄 수 있다며 담뱃값을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직원은 핸드폰 번호를 요구했는데 카카오톡으로 배송의 실시간 현황을 추적해서 알려준다고 하더군요. 이모는 카카오톡이 없기 때문에 제 번호를 대신 알려주었고 저는 택배가 이동할 때마다 어떤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지 알 수 있었어요. 저는 그걸 이모에게 보여주었고 이모는 세상에 이런 게 다 있냐며 너무나 신기해하셨습니다. 관공서도 이런 식으로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바로 한국이죠. 이쯤 되면 제가 왜 다시 제 고향 마을로 돌아갈 수 없는 사람이 되었는지 충분히 이해해 주시리라 생각됩니다. 때문에 저는 처음에 가볍게 한국어만 배워서 프랑스로 돌아가야겠다고 마음먹었던 생각을 바꾸기로 결정했어요. 한국에서 더 치열하게 경쟁하고 더 치열하게 공부해서 한국의 회사에 취직도 하겠다는 목표를 세웠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한국에 거주할 수 있는 영주권을 취득하는 게 목표예요. 쉽지 않겠지만 이렇게 발전된 사회가 저는 너무나 편리하고 무엇보다도 너무나 안전하고 사람들도 친절하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한국 사람처럼 행동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되는 게 목표예요. 아직도 사실 한국의 시스템들이 너무 말이 안 돼서 못 믿어올 때가 있고 늘 그렇듯 그 못 믿어옴은 더 큰 신뢰로 돌아오거든요.
이모도 한국을 경험해보고 프랑스로 돌아오지 말고 꼭 한국에 남아있겠다는 제 목표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덕담도 해주고 프랑스로 돌아가셨죠. 다시 얼굴 못 봐도 되니 여기 살으라며 말이죠. 자존심 높은 프랑스 북부 사람인 이모도 이런 말을 하실 정도이니 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 체감이 되시나요? 어린 시절에는 유럽 안에서 태어난 것을 축복이고 행운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지만 지금 시대에는 그 반대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국에서의 반려견 문화는 아무래도 후진국이지 않을까요? 벨라루스에서 태어난 제가 한국에서 배울 게 뭐가 있겠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거주하고 있는 30살 초반 벨기에 여성입니다. 제 이름은 아르망이에요. 저는 수의학 전공을 했고 지금은 한국의 한 큰 동물병원에서 수의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릴 사연은 동물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맺은 사랑 이야기입니다. 제가 벨라루스 한 유명 대학에서 봄과 2년을 보냈던 시간은 꿈만 같았어요. 동물의 병이나 죽음을 다스리는 이론을 책으로 배우면서 뿌듯함과 자존감이 샘솟았죠. 하지만 봄과 대학 2년을 마치고 3년째 현장 실습을 나가게 되면서 저는 깊은 절망감과 우울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특히 유기동물 보호소에서 보낸 한 달의 시간은 악몽보다 더한 끔찍함 그 자체였죠. 정돈되지 않은 견사에서 개들은 안락사라는 죽음의 시간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루 몇 마리 몇 시 몇 분 유기견을 찾아가지 않거나 입양에 가지 않으면 개들은 주사 한 방에 목숨을 잃어버려야 했죠. 더욱더 슬픈 사실은 개들이 안락사에 처해지기 전까지도 사람들을 믿고 따른다는 거였어요. 유기견 보호소에서 처음 만난 제시라는 아이. 그 아이도 제게 많은 기쁨을 주었지만 결국 벨라루스 동물보호법대로 안락사에 처해지고 말았죠. 그렇게 3학년을 마치고 4학년이 됐을 때 완전히 변해버린 채 얼굴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아니 얼굴이 아니라 물꼬리라고 말해야 할 것 같네요. 수백 마리의 개들을 안락사시키면서 제 마음은 황폐해질 대로 황폐해져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저는 제 꿈을 포기하려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마침 학교에서 한국 교환학생 신청을 받고 있었고 저는 포기할 꿈이더라도 마지막으로 다른 나라의 유기견 보호소의 실태에 대해 알아보고 싶은 마음에 교환학생 신청을 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낯선 땅이었어요. 아시아 어디쯤에 있을 나라 그 정도로만 생각했었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한국도 벨라루스처럼 식민 지배를 받은 나라라는 걸 알게 됐지만요. 한국 공항에 도착하니 가을 날씨의 상쾌한 공기와 청량한 하늘에 마음이 풀리는 걸 느꼈어요. 2박 3일은 서울에서 보내기로 했기 때문에 서울에 숙소를 잡아두었어요. 그러고는 2박 3일 동안 서울을 여행했죠. 서울의 중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명동이나 동대문 등을 돌며 나름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답니다. 특히 드높게 세워진 압도적인 빌딩들은 주눅이 들 정도로 웅장해 보였죠. 저는 그때 왜 한국이 아시아의 열강이라 불리는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여행을 마치고 저는 어느 도시에 있는 유기견 보호소로 향하게 됐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유기견 보호소에 있는 개들은 천진난만한 얼굴을 하고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죠. 짐을 풀고 유기견 보호소의 위치와 개들이 들어가 있는 장들을 살펴보는 와중에도 개 한 마리가 안락사를 위해 주사실로 향하고 있었죠. 근데 거기서 저는 생전 처음 동물의 죽음을 애도하기는커녕 죽은 동물을 짐짝처럼 여기는 남자를 만나게 됐어요. 그는 이미 목숨이 닿은 동물들을 짐짝처럼 여기며 소각장에 가서 버리고 온 듯 했죠. 저는 말했어요. 당신은 감정이 없나요? 어떻게 죽은 동물들을 짐짝처럼 여기는 거죠? 산 짐승이 아니라 그런 건가요? 그들의 죽음을 애도하기는 하는 건가요? 그는 묵묵부답이었어요. 너는 짓거려라. 나는 내 일을 할 테니 딱 그 태도였죠. 첫째 날도 두 번째 날도 그 남자의 행동은 제 인상을 찌푸리게 했어요. 말해봐요. 당신은 여기서 죽은 개들이나 치우면서 돈만 받고 살면 다인가요? 어떻게 죽은 동물들에게 그렇게 매정할 수 있죠? 그렇게 말하자 남자가 대답했어요. 누군가는 해야 할 일입니다. 당신 같은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죠. 당신은 눈물이 많고 많은 우울을 안고 살고 있겠죠. 여기서 그런 마음으로는 하루도 살아남을 수 없어요. 한 마리 한 마리 짐짝처럼 여긴다고요? 나는 이 일을 몇 년째 해오고 있어요. 오직 애도의 마음 하나로 말이에요. 죽은 아이들을 짐짝처럼 여긴다고요? 이 사체들을 치우는데 내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더 할 말 없으면 저리 비키세요. 저는 얼굴이 밝게져 견사 뒤에 있는 방으로 돌아왔어요. 그러고는 그 남자가 한 말들을 하나하나 되짚어 생각해봤죠. 그가 처한 열악한 작업 환경도 생각해봤고요. 저는 그 남자가 그렇게 행동하는 이유를 효율성에서 답을 찾을 수 있었어요. 하루가 멀다 하고 죽어나가는 동물들을 한 마리 한 마리 애지중지 살포시 하나 소각장으로 향하는 건 그에게 작업할 시간을 뺏는 것과 같을 터였죠. 그래서 그는 죽은 동물들을 최대한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 그런 행동을 했던 거였어요.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자 어떻게 해야 동물들의 죽음 앞에서 초연할 수 있을지 생각하게 됐답니다. 그리고 마침내 동물이 죽으면 영혼도 함께 사라진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됐죠. 슬프지만 인정해야 할 것이었어요. 그렇지만 몸이 잘 따라주지 않았어요. 몸과 머리가 따로 놀기 시작한 거였죠. 그런데 제가 묵는 숙소 문 앞에 아침마다 우유가 놓여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 우유에는 포스트잇으로 붙여놓은 메시지가 있었죠. 당신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오늘 이 동물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함께였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우유가 그 남자에게서 보내져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수의사가 2명뿐인 견사에서 그 우유를 보낼 수 있었던 건 그 남자밖에 없었기 때문이에요. 여자 수의사와는 안면도 트지 않았을 뿐더러 말 한마디 섞어보지 않은 상태였으니 말이에요. 저는 동료인 그 남자를 믿어보기로 했어요. 그리고 감상적이고 감성적인 면을 털어내버리고 본격적으로 유기견 관리와 유기견 안락사를 직접 몸소 체득해보기로 했죠. 하지만 그 남자를 포함한 여수의사 한 명이 모든 걸 체계적으로 기계적으로 견사를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막상 제가 할 일은 없어 보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 남자에게 인터넷 플랫폼을 이용해 유기견 입양 캠페인과 후원금 모금을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남자는 좋은 생각이라며 제 제안을 흔쾌히 수락해 주었죠. 사지 말고 입양하세요 같은 논조로 인스타그램, 블로그, 트위터 등 많은 인터넷 플랫폼에 글을 올리기 시작했고 한 사이트에서는 유기견 동물보호센터가 처한 열악한 환경을 소개하고 후원금을 받는다 게시하기 시작했죠. 제 노력이 빛을 발했던 걸까요? 인터넷 홍보를 시작한 지 보름쯤 지나 어느 노부부가 유기견 보호센터에 방문해 검은 셰퍼드 한 마리를 입양해 갔죠. 그리고 또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한 가족이 찾아와 제니라는 요크셔 테리어 한 마리를 입양해 갔고요. 후원금도 적게나마 30만 원이나 모였고 앞으로 더욱 홍보를 잘하면 이 유기센터에 큰 도움을 줄 수 있겠다 생각하게 됐죠. 그 남자의 이름은 영주였는데 저는 제 일을 원활히 수행하면서 더욱 돈독한 사이가 될 수 있었어요. 그도 영어를 아주 잘했기 때문에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었죠. 그렇게 영조 씨와 사이가 좋아진 시기에 영조 씨는 제게 유기견 보호센터 휴일을 이용해 제게 교회로 나가 식사를 할 것을 제안했어요. 저는 친절하고 겸손한 영조 씨의 제안을 수락했어요. 그러고는 함께 도시로 나가 근사한 레스토랑에서 함께 식사를 했죠. 아르망 당신이 여기 온 지도 어느덧 한 달이 다 돼가네요. 요즘 컨디션은 어떤가요? 네, 영조 씨의 말에 감명받은 이후로 더 이상 감상적이고 감성적인 생각은 없어졌어요. 어떻게 하면 한 마리라도 더 입양시키고 후원금을 더 많이 모금할 수 있을까에만 집중하고 있죠. 그렇게 일에 대해 화기애애하게 말을 주고받고 있는데 뜬금없이 씨는 자신이 입고 있던 슈트에서 네모난 작은 상자 하나를 꺼냈어요. 그러고는 제게 넘겨주었죠. 아르망 당신의 진실된 노력에 감명과 감동을 느꼈어요. 괜찮다면 제 마음을 받아주시겠어요? 영주 씨는 작은 반지를 건네며 그렇게 제게 교제를 제안해왔고 저는 성실하고 겸손한 영주 씨 제안을 거절할 이유가 없었죠. 그렇게 저와 영주 씨는 교제를 시작하게 됐답니다. 영주 씨와 교제를 시작한 이후 더욱더 좋아진 컨디션으로 유기견 관리와 안락사를 원활히 해나갈 수 있었어요. 물론 안락사를 당하는 동물들과 안락사를 기다리고 있는 개들을 보면 여전히 슬프기는 했지만 그 기분에 완전히 함몰되는 것은 아니었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던 어느 날이었어요. 밤이었죠. 영조 씨의 긴급한 전화를 받고 견사에 나가보니 한 믹스견이 혈당 쇼크로 죽을 위기에 처해 있었어요. 써니였어요. 혈당 강화제를 투여하고 링거를 놓고 믹스견인 써니가 일어나 죽기만을 바랐어요. 하지만 써니는 운명을 달리하고 말았죠.
써니는 전 주인에게 학대당한 개로 왼쪽 발목까지 절단을 해야 했던 아이였어요. 보호소에 처음 왔을 때 제가 처음으로 마음을 준 개이기도 했고요. 어찌나 살갑게 저를 대하던지 할 수만 있다면 제가 입양해 키우고 싶을 정도였죠. 그런 써니가 죽었다고 생각하니 다시 저는 크게 낙담할 수밖에 없었어요. 보호소에 와서 직접적으로 일에 가담한 이후의 일들이 모두 의미 없게 느껴졌죠. 그래서는 안 됐지만 저는 써니의 죽음 이후로 방 안에 틀어박혀 이틀 내내 눈물을 흘려야 했어요. 영주 씨의 위로도 여수의사의 위로도 다시 닫혀버린 제 마음을 열 수는 없었어요. 써니가 죽고 3일째 되던 날이었어요. 그날은 서울의 한수의학대학에서 봉사를 하러 오기로 한 날이었죠. 학생들을 맞이해야 했기 때문에 저는 견사로 다시 나설 수밖에 없었어요. 학생들은 모두 얼굴에 생기가 가득했어요. 그리고 더럽혀진 견사를 청소하고 죽은 동물들을 소각하고 제가 해왔던 캠페인과 후원금 모금까지 일사천리로 자신들의 일을 해나갔죠. 학생들을 보며 생각했어요. 한국인들은 이렇게 낙천적이구나.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만큼은 전문적인 부분이 있구나 하고 말이에요. 저는 그들의 선한 영향력을 받아 다시 닫혔던 마음을 열기로 했어요. 학생들이 돌아간 다음 날부터 다시 저는 제가 해왔던 일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인터넷 플랫폼을 이용해 사지 말고 입양하세요라는 문구를 만들어 게시하기 시작했고 후원금 모금 사이트에는 한 달이 지난 유기견 보호센터의 현황에 대해 다시 글을 올리기 시작했죠. 다시 제 노력이 빛을 발했던 걸까요? 인터넷 홍보를 시작한 지 3일 만에 한 가족이 센터를 방문해 유기견을 입양해 갔고 또 일주일이 지난 날에는 다른 유기견을 입양해 갔어요. 후원금도 3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올라갔고요. 그리고 그쯤에 저는 학교 졸업 논문을 쓰기 시작했어요. 한국 유기동물 보호소의 현황과 실태에 관해서 말이죠. 그렇게 바쁘게 생활하다 보니 몸이 지치기 시작했지만 잡생각이 없어지고 올바른 식습관과 생활을 해나갈 수 있었죠.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흘러 마침내 교환 학생 시기가 끝날 때가 다가왔어요. 저는 두려웠어요. 이렇게 정의된 센터와 영주 씨와 이별을 해야 하는 것 때문이에요. 하지만 영주 씨는 제게 어디에 있든 얼마나 떨어져 있든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 따뜻한 말을 건네주었죠. 벨라루스에 돌아온 저는 유기동물 방치와 안락사의 현황과 실태를 시민들에게 알리는 캠페인을 진행했어요. 그러고 벨라루스에 있는 여러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는 보호센터를 알리며 후원금 모금도 진행했고요. 서로 서 있는 곳만 달랐지. 저는 한국에 있는 센터와 영주 씨가 늘 저와 함께 동행한다는 생각으로 하루하루 힘차게 앞으로 나아갔답니다. 영주 씨와는 전화와 이메일로 서로의 안부를 묻고 사랑의 말을 속삭였어요.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변하지 않는 사랑이 있다는 걸 깨닫게 해준 것도 영주 씨였죠. 그렇게 저는 마침내 대학본과 4학년을 마치고 진로에 대해 고민하게 됐어요. 벨라루스에서 계속 수의사 겸 사회운동가로 활동할 것이냐, 아니면 사랑하는 씨가 있는 한국에 가서 수의사로 일할 것이냐 하는 문제였죠. 어렵게 보이는 고민 끝에 저는 생각보다 빨리 고민을 정리할 수 있었어요. 내게 있어 내 마음을 열어주고 다독여주고 보듬어 주었던 사랑이 있는 한국으로 향하는 것을 선택하게 된 거죠. 그렇게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다 할 수 있는 2년 동안의 영주 씨와의 열애 끝에 약혼을 하기로 했죠. 정든 벨라루스의 모든 것을 버리고 한국으로 향하는 길이 여전히 두려운 저였지만 오직 사랑 하나만을 믿고 벨라루스를 떠나기로 했답니다. 벨라루스에서의 활동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갈 준비를 마친 어느 날이었어요. 저의 은사이자 학교 교수님이신 교수님을 뵈러 간 날이었죠. 교수님은 언제나 그랬듯 인자한 얼굴로 저를 반겨주셨어요. 그러고는 말씀하셨죠. 아르망난 내가 수의학을 포기할 줄 알았어. 하지만 꿋꿋이 이겨내고 학교도 졸업하고 새로운 길을 향해 나아간다니 내가 다 뿌듯하구나. 나도 너처럼 유약한 감정 때문에 봄과 시절에 고민이 많았단다. 하지만 누군가 해야 할 일이고 그게 내가 가야 할 길이라면 담담히 묵묵히 나아가기로 했지. 아르망 어디에 가서도 지금의 마음을 잃지 않는다면 넌 특별한 사람이 될 거야. 동물에게도 사람에게도 사랑받는 교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유약하고 병약한 나를 지켜봐주는 사람이 있었구나. 특별하지도 유별나지도 않은 재능을 갖고 있는 나를 끝까지 응시해준 사람이 있었구나 하는 마음에서요. 그렇게 벨라루스에서의 마지막 일정을 정리하고 저는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답니다. 벨라루스에서 생활한 지 6개월이 지난 뒤였으니
시도 보호센터에서의 일을 그만두고 분당에 있는 큰 동물병원에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저는 씨를 통해 어렵지 않게 그 동물병원에 취직할 수 있었고요. 여전히 유기견 보호센터에서의 마음 아팠던 생활이 생각나긴 했지만 저희 은사님이자 교수님이 말씀해주신 누군가 해야 할 일을 누군가 잘 해내길 바랄 뿐이었죠. 그렇게 분당에서 동물병원 일을 시작하게 됐고 한국 사람들의 친절함과 동물에게 주는 깊은 사랑을 느끼며 지금은 남편이 된 영호 씨와 행복한 삶을 꾸려나가고 있답니다. 그새 한국어도 많이 늘어 남편 이외의 반려견 주인들과도 원활히 소통할 수 있게 됐고요. 동물병원에서도 여전히 생과 사를 달리하는 동물들을 보지만 예전처럼 낙담하거나 절망하지는 않아요. 동물이든 인간이든 생과 사는 신이 정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 죽음을 겸허히 받아들이게 되면서부터 마음에 새살이 돋는 걸 느꼈거든요. 예전에는 동물이 죽으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으로 동물들을 진료해 왔다면 지금은 어떻게 하면 동물을 살릴 수 있는지를 먼저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마음을 동물에게 어떻게 전달할 수 있는지 노력했죠. 수의사로 활동하면서도 여전히 저는 사지 말고 입양하세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답니다. 단순한 변심에서 병이 들었다는 이유로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리에 내팽개쳐지는 개가 없도록 말이에요. 또 안락사 기한을 연장시킬 수 있는 캠페인도 함께 진행하고 있고요. 버려진 그들에게 안락사라는 시간보다 입양이라는 수단이 사람에게든 동물에게든 더 유익할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영조 씨를 통해 마음의 사랑이 넘치면서도 그걸 표현하지 않고 묵묵히 사랑하는 일에만 전심을 다한다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배웠고 진정한 영웅은 어느 자리에나 자리를 잡고 담담히 자기 일을 해나가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영조 씨를 통해 배우게 됐죠. 오늘은 어린 나이에 홍역에 걸린 해치가 병원을 방문하는 날이에요. 개에게 홍역은 치명적인 병으로 늘 응급처치를 해야 할 수 있어야 하죠. 하지만 어린 해치는 너무나 밝고 맑고 투명한 개예요. 자신이 죽을 병에 걸렸다는 사실도 모른 채 병원에 방문하면 다른 친구들 사이를 오가며 위풍당당하게 자신의 존재를 알리는 개이기도 하죠. 해치가 결국 어떤 운명을 타고났는지 저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제가 영조 씨와 한국 사람들을 만난 후 늘 그래왔듯 제자리에서 묵묵히 해치를 진료하는 일밖에는 없다 생각해요. 대신 해치가 꼭 병을 이겨내주리라 믿으면서요. 우연한 기회에 한국에 방문하면서 제 삶은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근본적으로 낙천적이고 긍정적인 한국 사람들의 성격과 자기 분야에서만큼은 누구나 프로페셔널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제게 선한 영향력으로 다가왔죠. 오늘도 해치를 진료하고 치료하면 퇴근 후 남편과 맛있는 식사를 함께하고 함께 공원을 산책하고 내일 있을 진료에 대해 고민하게 될 거예요. 이제 더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새 길을 가는 아르망 저로서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응원과 격려의 한마디씩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연자분께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저희 감동시작은 실제 사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선물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사연이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에게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